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저기 녹음 다 돼서 저기에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유튜브가 주가 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혹시 빠지시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셨을 때 한번 더 들으실 분들 들으시라고 올려놓은 거지. 제일 좋은 건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 유튜브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부로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검열 받거든요. 네. 작년에 오신 분이 그거 수업 자료 올린다 그랬더니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귀찮을 텐데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우, 많이 귀찮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럴 순 없고. 일단 거기 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보실 게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요거 다음 주가 아니죠. 요번 주 목요일 날 쪽지 시험 봅니다. 요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회계를 배우는데요. 회계의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거기 교재에도 잘 적혀 있습니다. 출자 주주라고 있으시죠?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출자 주주가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요? 주식. 요즘 난리 났죠? 주식 안 되고 있잖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은 할 건데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 곡선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도 작년 초까지는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초등학생이 사도 주식으로 돈 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작년 상반기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야,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이건 작년 상반기 얘기고 작년 하반기부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식으로 돈 벌고 있어. 이런 분들이 진짜 미래를 잘 보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남들 하니까 해본 거예요. 근데 운 좋게 딴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네이버 샀어. 카카오톡 샀어. 근데 그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완전 많이 떨어졌거든요. 참고로 전 주식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소극적인 투자자라 주식하면 잠을 못 자요. 오르면 기뻐서 잠을 못 자고 떨어지면 열받아서 잠을 못 자고. 저 같은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하시는 분들도 회계 정보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망해가는 회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채권자. 요거 앞으로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간단하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채무자는 갚을 돈이 있는 사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채권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엔 채무자가 발 뻗고 자고요. 채권자는 발 못 뻗고 잔대요. 왜냐면 채무자는 배째, 나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채권자는 이 돈 못 받으면 큰일이니까. 또 저도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못 받은 게 한 600에서 800 정도 돼요. 빌려주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라. 10년도 더 됐네요. 그래서 친하다 그래서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냥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을 끊으세요. 뭐 5만 원, 10만 원이야 그렇다 쳐도 100단위 넘어가면 돈 빌려주고 사람 잃어요. 거의 다. 그러느니 그냥 안 빌려주고 잃는 게 나아요. 왜냐면 빌려주고 잃으면 내 맘도 아프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채권자 그러면은 받을 거. 채권 그러면 받을 거. 채무 그러면 뭐예요? 줄 거. 그래서 저 포함해서 남자분이 총 3분 계시는데 대부분 결혼하면 채무자가 됩니다. 누구의 채무자가 돼요? 은행의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제 채무액이 좀 커지게 생겼어요. 와이프가 오빠 저희 집 옆집 4층이 처갓집이거든요. 그 지금 전세 사는데 처갓집 이사를 가요. 그 집을 내놨는데 와이프가 저 집으로 가자고. 그래갖고 처갓집이 우리 집이 되고 처갓집은 이제 김포로 이사 가시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빠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그랬더니 이사 안 다녀도 되잖아. 그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지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봅니다. 종업원. 종업원은 왜 보냐면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망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종업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격리 직원이니까 우리 회사 돈 돌아가는 걸 다 보는데 우리 회사 매출이 없어요. 월급을 어떻게 주냐면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줘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주고, 근데 그 사장은 또 바지 사장이야. 되게 재밌는 회사였어요. 7명인데 전 직원이 7명이거든요. 대표 있고 사장 있고 바지 사장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장, 부장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어. 7명인데. 그런 회사에 다녔었는데 어쨌든 매출액이 적으니까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하는데 또 그 사장은 또 바지 사장이야. 원 사장은 또 자기 처남하고 강남 가갖고 매출액도 없는데 200만 원씩 술 먹고 와요. 그리고 이거 비용 처리하라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긴 조만간 망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겠어. 라고 해서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2달 후인가 3달 후에 다른 회사 취업해서 그 회사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 4대 보험 내역서 띄면 거기에 떠요. 2달치 4대 보험 미납이라고. 그 없어진 회사가 4대 보험 당연히 못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요. 4대 보험 내역서 띄면은 거기에 몇 달치 미납된 내용까지도 떠요. 그리고 2달치 미납된 데가 있었죠. 2달인가 3달치. 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국민연금은 몇 번 부으셔야 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10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몇 회 이상? 120회. 저는 120회 넘겨놨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오빠 이제 120회 넘었으니까 집에서 쉴게 그랬다가 욕 엄청 먹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또 종업원도 봅니다. 그 다음에 정부도 봐요. 정부는 왜 보죠? 네, 국가가 뭐 거두셔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 그냥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회계 정보를 보고 너네 이익 많이 났네 그러면 많이 내는 거고 너네 이익 적게 났네 그러면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세금 많이 내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45% 내려면 연봉 3억은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2, 3억 넘는 사람이 솔직히 몇 프로나 돼요? 몇 프로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걱정해 줄 거 없어요. 45% 되게 높네? 외국은 더 높아요. 프랑스가 70% 정도 돼요. 그 대신 70% 정도 내려면 거기도 연봉이 몇 억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거 내도 남는 게 어때요? 꽤 돼요. 워낙에 연봉도 많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재산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스타트가 다르신 분들이 더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기 뭐냐 일 안 해도 몇 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는데 저희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 외부 보여주는 거. 요런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요런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가 있고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세무회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저 부기 시절에 자격증 딸 때보다 지금이 공부 양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공부 양은 많은데 예전보다 공부하는 범위는 넓어졌는데 좀 좋은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다 수기로 했잖아요. 수기로 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가 좀 불가능했었는데 요즘엔 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게 좀 가능하죠. 저는 2개 다 해봤는데 솔직히 전 컴퓨터가 좋아요. 왜냐면 그 전에 회사 다닐 때 글씨 못 쓴다고 하도 많이 혼나왔고 예전에 수기 시절에는 글씨도 잘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컴퓨터로 다 치면 되니까 저는 컴퓨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관리회계가 저희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쯤 배울 건데 원가회계라고 있어요. 이 원가회계는 말 그대로 모구하는 회계예요.
원가 구하는 회계. 그래서 제조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원가 회계를 씁니다. 그래서 얘의 주된 목적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를 왜 외우라 그랬냐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외부냐 내부냐. 시험이다 보니까 낼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뭐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세금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세무회계인데 원래는 세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세법보다 이제 조금 얕게 공부하는 걸 일명 세무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득세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지방세도 있고, 되게 많아요.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게 다 세법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배울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부가가치세랑 또 하나는 연말정산.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업무 안 하시더라도 회사 다니면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서류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조금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국가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발표했는데요.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연구 중이에요. 뭐 연구 중이냐면 연말정산을 국가에서 다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장점은 내가 신경 쓸 게 줄어든다는데 단점은 뭐냐면은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얼마 썼는지 국가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에 전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데이터가 뜨잖아요. 자동으로. 예, 그러면 나머지들만 조금 더 보완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개인이 그냥 사이트만 들어가서 이 금액 맞아. 예, 이렇게만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발표했어요. 한 2, 3년 전에.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때도 어쨌든 그 빨리빨리 때문에 좋은 거 있었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숙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 지원금 이런 거 받을 때에도 일본은 도장 들고 동사무소 가서 찍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최근에 투표할 때도 일본은 아직도 도장 말고 펜으로 쓴다 그랬나? 예. 그래갖고 펜 아니고 연필로 쓴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것만 하고 있대잖아요. 어떤 공무원은 하루 종일. 그래갖고 몇십만 자루를 깎아야 된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쪽은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좋기는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어. 네. 근데 그게 다 오픈돼 버리니까 이런 건 좀 단점. 근데 전 숨길 게 없어요. 전 와이프한테 다 걸렸어요. 비상금을 뭐 하나도 걸리고 오빠 비상금 어딨어? 그러면 제 얼굴이 바뀐대요. 그래갖고 너는 거짓말하면 걸려. 그러니까 갖고 와. 그래갖고 다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통장에 있는 돈 빼놓고는 비상금 하나도 없어요. 결혼 초반 때는 비상금이 조금 있었는데 쓰고라도 했으면 덜 열받을 텐데 다 걸려갖고 다 뺏겼어요. 그래갖고 보너스 받으면 숨겨놔야지 그랬다. 걸려갖고 또 다 갖다 주고. 거짓말도 했었던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 갖고 섞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외부냐 내부냐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22페이지. 저희가 목요일날 쪽지 시험 볼 게 총 4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재무회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실 질적 특성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는 게 순서는 좀 달라요. 거기 교재에는 목적적 합성 먼저 되어 있는데 저는 신뢰성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요 종류 외우셔야 돼요. 종류를 왜 외우셔야 되냐면 그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참고로 저희 시험은 아직까지 4지선다예요. 5지는 아닙니다. 5가지 아니고 4개예요. 그래서 3개짜리 잘 내요. 시험 문제.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하나씩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신뢰가 뭐예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수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맞죠? 왜냐면 이 사람을 믿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래. 그러면 그대로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 보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착한 말씀들 잘 들으세요. 왜냐면 시험 보고 왔더니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험 보기 전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도 있었냐면 못 믿겠대.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달래요. 아무거나 횟수 하나 정해갖고. 그래서 진짜 보여준 적 있었어요. 시험 60분이잖아요. 27분 만에 다 풀었어요. 점수는 92점 나왔나?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보여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은 안 해요. 저도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니까 열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시간 낭비라. 어차피 믿을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막 유튜브도 가서 보시고 인터넷 막 동영상도 막 돈 주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들 보더라도 언제 보시냐면 제가 알려드린 거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나 막혀버리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수업하시는 분이랑 저랑 약간 수업 스타일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건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1년에 한두 분씩 꼭 생겨요. 저희 지금 교재 있죠? 네. 공부 더 하신다고 똑같은 교재를 다른 출판사 걸 또 사세요.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 교재도 쓰레기고요. 다른 교재도 다 쓰레기예요. 전산회계 1급뿐만이 아니고 회계 자격증들은 대부분 다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약간씩 용어만 다르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메일로 기출문제 보내드릴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여기에서도 풀긴 하겠지만 기출문제만 열심히 푸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대부분 저거잖아요. 뭐냐면 냈었던 거 또 내잖아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 거니까 꼭 교재나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꼭 사고 나서 얘기하세요. 사기 전에 물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사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 교재도 저도 한 교재를 한 8가지 써봤는데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냥 까마면 글씨고 하얗면 종이에요. 네. 다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교재나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동영상을 보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 헷갈리시면은 뭐 다른 분 동영상도 보시는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저쪽에서 어려운 방법을 갖고 와갖고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있어요, 종종. 또 괜찮아, 그것까지는. 근데 이게 어려운 방법, 쉬운 것도 안 되는데 어려운 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표현을 할 때 충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오늘 궁금해서 A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A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집에 가서 생각했더니 또 헷갈려.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갖고 또 A를 물어봤는데 제가 A가 아니고 B래.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한테 신뢰감이 떨어지죠. 왜냐면 어저께는 맞다 그랬는데 오늘은 아니래. 그러면 신뢰감이 뭐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을 수 있으려면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충실하게 해라. 이쪽 저쪽 가지 말고 한쪽으로만 가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막 A라 그랬다가 B라 그랬다가 내일 물어봤더니 또 C래. 이러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원래 회계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검증하시는 분들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라고 있죠.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해서 공부해서 세법에 맞춰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세무사고요. 회계사는 저희가 배우고 있는 요 재무회계 있죠.
이쪽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회계에 맞춰서 이 회사의 데이터가 잘 만들었냐 잘못 만들었냐 이거를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뭐예요? 회계사예요. 그래서 원래 둘이는 싸워야 돼요. 왜냐면 세법이 맞냐 회계가 맞냐 이 두 개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괴리감이 약간 있거든요. 둘 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세법에서 보는 관점하고 회계에서 보는 관점하고 약간씩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일 때만 둘이서 친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회계사 세무사분들 계셔서 보면은 돈 받을 때는 친해져요. 그리고 평소에는 둘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참고로 회계사랑 세무사랑 법적으로 여러 번 붙었어요. 근데 그게 왜 붙었냐면 기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장부 작성하는 걸 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기장을 세무사 쪽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먹고 살기가 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사 쪽에서 계속 기장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세무사가 봤을 때는 자기 밥통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 번 부딪혔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왜냐면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변호사 너무 많으니까. 일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엔 변호사들이 또 이제 회계 쪽이라던가 지금 하나는 터졌어요. 노무사 쪽. 네, 노무사 쪽은 최근에 터졌어요. 그래서 노무사들이 못하게끔 네, 판결 났어요. 이미. 네, 그리고 지금 노무사 쪽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왜냐면 자기네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들도 먹고 사는 게 옛날 같지 않으니까 계속 한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검증해 주시는 분들이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매출액 이상인 곳들은 이 회계사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내용 보고 아 이거는 잘 만든 거야, 잘못 만든 거야 이런 거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다 회계사들이 붙어갖고 다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중립사.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무조건 이분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원래는 사장님 입장이나 국가 입장 어느 쪽에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회사 가서 일하시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 일해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해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하죠. 왜요? 월급을 사장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게 맞는데 사장님이 아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사인 못하겠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이런 사장님 있잖아요. 종이 아꼈어. 예. 커피 먹을 때 종이컵 쓰지 마. 이런 사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예.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장님 오너 입장에선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나는 편하니까 종이컵 쓰면 좋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머그컵이나 이런 거 닦아갖고 쓰면은 조금이라도 돈이 덜 나가니까. 저 예전에 회사에서 회의할 때 이면지 안 썼다고 사장님한테 욕먹은 적 있어요.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회의할 때 또 어떨 때는 이면지 썼다고 욕하고. 그냥 본인 맴이죠. 근데 이 신뢰성은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부분 과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부분 과거의 행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딜 갔고 뭐 먹었고 이런 거 막 조사하잖아요. 보면은. 네. 왜냐면 미래에는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이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다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예측가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려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하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예측을 하고 왔냐면 아 여기에서 배우면 좀 더 잘 배울 거야. 아니면 아 여기가 소문이 괜찮대. 아니면 여기가 우리 집에서 가까워. 아니면 여기가 시간이 맞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냥 오시는 분은 없어요. 가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날짜가 맞아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뭐는 없냐면 이 강사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그 강사한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왜냐면 그 날짜에 어느 강사가 배정됐는지 모르잖아요. 뭐 저희야 지금 여기에는 회계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현재는. 네.
근데 저는 야간 수업은 안 해요. 그래서 야간에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간 수치가 안 좋아요. 네, 지금은 그나마 좀 낮아졌는데 재작년인가 간 수치가 그 평범하신 분들의 5배 나왔었어요. 네, 간 수치 안 좋다고. 지방간이래요. 어이구. 아니 저거 내려온 건데 괜찮아요. 네. 지방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간 수치가 안 좋았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아는 분 소개로 야간반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셨던 분이 여기 가서 배워. 그러면 저 강사가 괜찮게 가르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부터 야간 수업을 못 했거든요. 몸이 어쨌든 덜 좋으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좀 죄송하긴 했죠. 어쨌든 내 얼굴 보고 왔는데, 나 보려고 왔는데 이제 다른 분이 수업을 했었었죠.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부터는 야간반은 전화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근데 몸이나 이런 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 다음에 피드백은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아, 저거 떨어진 거예요. 저기 그 문짝. 네, 괜찮아요. 네. 문짝 내려간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원래 위아래로 내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은 고치는 겁니다. 왜 고쳐야 되냐면 우리가 예측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피드백 해드리지는 않는데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 피드백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피드백을 해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학교 공부예요? 자격증 공부예요? 자격증 공부죠. 근데 간혹가다 이거라도요. 학교 공부와 자격증 공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학교 공부는 다 잘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 공부의 목표는 몇 점이죠? 100점이에요. 맞잖아요. 네. 근데 자격증은 100점이 아니에요. 저희가 커트라인이 70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70점에 맞추시면 안 돼요. 70점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그래서 저희는 80점 목표예요. 그래서 80점의 목표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공부를 하셔. 이거 공부해도 되는데 학교 공부를 해버리면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해요. 전산에게 1급이더라도. 네, 근데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한 달이면 돼요. 네, 그래서 막 설명도 안 했는데 막 어디에서 듣고 막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지금처럼 공부하시 큰일 나신다고. 딴 게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붙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학원을 다니시면 안 되고 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대학을. 그래서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일명 지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지식을 많이 배우실 거면은 학교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격증 따는 학원의 내용들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자격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학교 간다 그래서 꼭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서도 내가 그만큼 뭐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저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목표한 거는 못 땄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 최근에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백수세요. 네. 꼬맹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갖고 애 본다 그래갖고 쉬시라고 했는데 원장님 본인이 하겠다고 나중에 지금 대학원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되면 저보고 오빠 공부 다시 할 생각 없어? 그래서 딱 한마디 했죠. 로또 1등 되면 할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할 생각이 없냐면 될 확률도 낮지만 지금 이 나이에 되더라도 못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무얼 하든 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도 봤었지만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니던 거기 세무사님이 국세청 출신이에요. 좀 그 동네에선 유명했대요. 저도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따까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국세청장. 네, 국세청장하고 되게 친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통령일 때 한번 국세청장이 도망간 적이 있어요. 해외로. 그때 그 뒷돈 대줬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국세청 출신이잖아요. 떼돈 벌어요. 거짓말 안 하고 반 정도 숨겼는데도 1년에 세금으로 1억인가 2억 냈어요. 반을 숨겼는데도. 근데 돈을 장부나 이런 걸로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뭘로 버냐면 변호해서 버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졌어. 만약에 세금이 10억짜리야. 이런 거 하나 해결해주면 막 5천만 원 1억씩 벌거든요. 해결만 하면.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나 해결했다고 5천만 원인가 받고 에쿠스인가? 어쨌든 차를 받았대요. 주차장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주차장에 까만색이 자기 차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고 끝났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자랑하고. 근데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저희 이제 세무서에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맡기는 회사 중에 구두 제조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4대 보험 안 내다가 공단에 걸렸어요. 그래서 4대 보험 안 내다 공단에 걸리면 5년치 소급당해요. 그러면 그 돈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네 걸렸다.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우리 그 기장하는 데에서 기장 서류 들어갈 때 세무사 이름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무사 이름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 걸렸다. 조만간 조사 나갈 거다. 그래서 500만 원 받고 해결해 줬잖아요. 5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조사 나오기 전에 폐업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똑같은 곳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사장만 바뀌고 다시 재개업했어요. 조사 안 나와요. 없어졌잖아요. 사장도 다른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주고 500인가 1000 받았어요. 원래 5000 들어갈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도 다 가능한 게 뭐예요?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세무서 출신들은 5년 안에 돈 벌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인사이동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이 뭐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년 안에 돈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안 좋은 게.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적지만 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만 해도 거래처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주유소.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우리 몇 월 며칠 날 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500인가 매겨갖고 해결하고.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은 돈 주고도 찔러버리는 시대니까 지금은 그런 게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암암리에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 근데 예전엔 진짜 세무서에서 나오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몇 월 며칠 날 갈 거예요. 그래 결론은 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 준비하고 찔러주고 해결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세무서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3년 안에 집 못 사면 바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좀 비일비재했죠.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제 눈으로도 몇 개 봤으니까.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4월 달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전산회계 1급을. 네. 근데 전산회계 1급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그날 가서 봐봐야 알죠. 그래서 타이밍이 맞으면 좀 더 편하게 딸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좀 힘들게 딸 수도 있고. 그래서 적시성이라는 거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재보다는 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래. 네. 그래서 미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솔직히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내면 네모 안에다가 해설을 줘요. 이거 쭉 써놓고 이건 수정이다. 그러면 피드백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놓고 답 찾는 거 아니면은 종료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안 외워져요. 저도 알아요.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아우 저는 이해하면 외울 수 있어요. 죄송한데 이해를 2달 안에 못 시켜드려요. 다. 제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이해를 해드리려면 한 1년은 필요해요. 진짜로. 근데 뭐 1년 안에도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2달 안에는 좀 이게 버거워요. 2-3달 안에. 옛날에는 5개월씩 수업했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4개월 5개월씩 했었어요. 그때 수업 시간이 500시간 600시간 이랬어요. 하루에 8시간 회계 들어보실래요? 여름 되잖아요. 4시 되면 다 자요. 그리고 저도 수업 7시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되잖아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수업만 해요. 수업은 계속 몇 년 동안 하던 거니까
예, 멍 때린 채로 수업만 해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고 있고. 8시간씩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시간씩 하는데, 아직도 8시간씩 하는 데도 있어요. 짧게 해갖고 바로 수료시키려고 8시간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8시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건 진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상충관계라고 있습니다.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한쪽에 조금 더 치우치면은 한쪽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부동산이 한참 이슈였으니까 뭐 요즘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실거래가라고 하죠. 예, 실거래가는 신뢰성이 높아요. 맞죠? 왜냐면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살 때의 실거래가는 참고 가격이고요. 내가 지금 물건을 살려면 요게 좀 더 목적에는 맞아요. 호가, 부르는 가격. 네, 요거는 목적 적합성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실거래가가 믿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3억 주고 샀어.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3억 주고 살라 그랬는데 3억 5천 내놓으래.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가 높으면은 하나는 떨어져요. 그래서 실거래가 얼마래? 이거 믿고 가는 사람 요즘 없잖아요. 어차피 가서 부동산에서 얼마다 이거를 들어야만 이 가격에 내가 여기를 살 수 있구나.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호가 자체가 너무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든 뭐든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말도 안 되게 10억에 내놨어. 팔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1억에 내놨는데 1억짜리 집을 8천에 내놨는데 안 팔려. 7천에 내놨는데 팔려. 그러면 그 집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부동산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어떤 분들 막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고 솔직히 부동산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불렀는데 팔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엔 부르는 가격이 안 팔리니까 계속 뭐 하고 있대요?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팔릴 수가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5억짜리 아파트야. 5억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맞죠? 5억 있어요? 없어요. 그럼 5억짜리 집 누가 살 거예요? 서민들은 못 사요. 이제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미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5억짜리 집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일반 서민들은 5억짜리 집 못 사요. 5억은 둘째 치고 내 통장에 1억 찍는 것도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장에 1억을 찍고 돌아가시는 분보다 1억을 못 찍고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대요. 부동산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일만 해서 1억을 찍는다라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찍어보긴 했어요. 네, 저는 제 목표가 결혼하기 전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자였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했어요. 하기는. 10년 안 걸렸구나. 9년인가 8년 걸렸구나. 근데 어쨌든 했어요. 그 대신 저는 그거란 대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기했죠. 네, 돈 모으려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외출해도 안 돼요. 맞죠? 네, 진짜 돈 모으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만 있어야 돼요. 우리 먹을 것도 줄이고 돈 쓰는 걸 줄이면 가능하죠. 근데 저는 좀 운 좋게 학원 강사할 때 좀 잘 벌 타이밍이 있었어요. 뭐 아주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대 후반에 통장에 350, 400씩은 찍었었으니까 그때 좀 돈 모았어요. 그때는 월화수목금토 1을 일했거든요. 진짜로. 그때 수업할 때였는데 월화수목금토 1 일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1시간씩 수업했고 스케줄이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밥 먹고 7시에 차를 타요. 그래 학원 도착하면 9시에요. 그러면 9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고 밥 먹고 7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수업하고 집에 오면 11시 야식 먹고 수업 준비하면 1시나 2시. 이게 하루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은 없어요.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잠깐 TV 보고 끝. 예, 이렇게 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돈 좀 벌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돈, 돈, 돈. 진짜 그때는 통장에 돈 찍히는 재미로 살았어요. 왜냐면 한 3, 4개월만 찍히면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돈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2, 3년 살아봤는데 몸 상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하고 싶어도 이제 지금은 몸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도 살아봤는데 정답이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교 가능성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를 단기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전기는 작년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비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되지. 다른 회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죠. 직원 수도 다르죠. 쓸 수 있는 돈도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비교한다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삼성전자라고. 그러면 꼭 얘기할 때 작년 1사분기에 이익이 얼마였고 올해 1사분기에 이익이 얼마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고 이익이 올라야 돼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인플레이션이라.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러시아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어쨌든 석유나 이런 쪽하고도 연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오르죠. 그러면 기름값 오르면은 물류 자체의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다 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길어진다거나 뭐 다른 상황들이 생겨버리면은 난리죠. 또 처음에 그 러시아하고 전쟁 났다 그랬을 때 단톡방에 난리 났어요. 예비군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참고로 좀 민방위도 끝났습니다.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나도 가야 되나? 그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는 요대로 있다가 어느 정도 화해할 분위기이긴 한데 왜냐면 생각 외로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그냥 바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요대로 끝났으면 하는데 왜냐면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카드가 막 덜덜덜 떨리거든요.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진짜 잘못하면 지금 175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1740원, 1730원 막 이런데 잘못하면은 앞에가 2로 바뀔 수도 있어요. 2,000원대로 확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딴 거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불안불안한데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이 그냥 지켜봐야죠. 뭐 위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것만 간단하게 보고 쉴게요. 거기 기본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기업은 실체 없어요. 맞죠? 회사 만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고 표현하잖아요. 회사는 다 종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로 해갖고 법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지 실제 회사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인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 근데 원래는 실체 없습니다. 회사는.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해요. 요즘 커피숍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사업하면서 2달 안에 망할 거야. 올해 망할 거야. 이러면 사업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프랜차이즈화 시켜갖고 떼돈을 벌어서 대대손손 편하게 살 거야. 대부분 이 마인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지 실제 성공하시는 분들은 돈 벌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예, 힘들긴 하죠. 왜냐면 저희 동네가 되게 작거든요. 저희 동네가 계양역에서 가까운데 되게 작은 동네인데 편의점이 몇 개 있더라? 하나, 둘, 세 개 있거든요. 근데 커피숍이 10개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상가가 빠지잖아요. 안 들어와요. 진짜로. 있는 상가들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가 만약에 폐업했어. 그러면 최근에 약국 하나 빼놓고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가면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뭔가 들어와서 될 만한 게 없어요. 진짜 작아요. 저희 동네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2군데인가 밖에 없고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면사무소 같은 동네라고. 시골로 치면 한 면 정도? 네, 진짜 그래요. 근데 동네가 진짜 되게 조용해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저희 같은 아니구나. 우리 이제 신혼은 아니니까. 네, 좀 신혼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인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어쨌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할 때.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요 기간별 보고 관련돼서만 설명드리고 쉴게요. 제가 아까 단기를 올해라 그랬는데 그 회계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요? 1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회사 처음에 들어가시면 몇 년 이상은 다니라 그래요? 최소 3년 이상은 다니라 그래요. 네, 왜냐면 3년이면 3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3바퀴는 돌아봐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즘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년 안 된 신입. 그러니까 막 그 전 회사를 8개월 다니다 그만뒀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경력직도 아니에요. 맞죠? 어디 가서 8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경력은 있는데 월급은 뭐만 주면 되죠? 신입으로만 주면 돼. 그래서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을 요즘 회사에선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중소기업 다녔지만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와서 얘를 키우려면은 어쨌든 시간과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누구를 뽑죠? 경력직을 많이 뽑죠. 왜냐면 중소기업의 구조상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를 해줘야 돼요?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입들이 들어가기가 과거보다는 어때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경력직도 요즘에 그만두고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신입을 안 뽑는다 그건 아닙니다. 신입도 뽑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도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고 있냐면 과거에는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얘를 키우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았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빨리 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게 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줘서 커가게끔 하기에는 돈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도 저도 근데 저희 꼬맹이는 괜찮습니다. 저희 꼬맹이가 지금 8살인데 걔 취업할 때쯤 되면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은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 나왔는데 초등학교 가시는데 3반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에도요 1학년이 없는 학교 있어요. 서울에도. 근데 구시가지 이런데 신시가지 이런데 막 아파트 짓고 이런데 말고 일명 구시가지라고 표현하는 데들 있잖아요. 없대요 1학년이 한 명도. 아니면 너무 적어갖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대요. 너무 적어 1학년 들어오리. 저희 꼬맹이도 오늘 나왔는데 3반까지 있다고. 3반으로 배정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래요 추세가. 그래서 저희 꼬맹이 취업할 때쯤 되면 회사는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투잡 돼요. 원래 안 됐었는데 투잡 풀어줬어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아마 이런 직업전문학교에서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 취업반들이 이제 또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예요. 일본이나 외국으로 들어가는 취업반. 근데 외국 갈 때에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제조회사 다닐 때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내가 외국 나가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볼 때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죠. 그러면 내가 그 눈길을 다 참아야 돼요. 실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못하게 생겼는데 운동을 좋아해갖고 한 조기축구를 한 15년, 18년 정도 했어요. 15년 넘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했었던 동생 하나가 호주 갔었거든요. 근데 다음 아시죠? 다음에 동영상이 뜬 거예요. 해외에 취업 잘한 애로.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인 거예요. 그 운동 같이 했었던 그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3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형, 저 한국 들어가요. 왜 너 막 다음에도 나오고 취업 잘했다며. 왜 들어왔냐면 사장이 너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랬대요. 진짜. 그래갖고 왔다가 지금 캐나다가 있어요. 근데 외국물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일 못해요. 걔가 용접했었는데 호주에 있을 때 10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데 주 5일째 500인가 받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 오면요. 주 7일 일해도 3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경력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취업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와갖고 그때 얼굴 한번 잠깐 봤었는데 캐나다 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 카톡에 여자친구하고 캐나다에서 맨날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떤 해외 취업이 쉽진 않아요. 근데 가서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지만. 근데 혹시 주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준비하실 거면 특히 언어적인 걸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언어적인 거 안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우리나라 오시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언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잘 되실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잘 정착하거나. 저도 외국인 분들 그때 썼었는데 힘든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계셨냐면 와갖고 사무실에 와서 나 다른 회사로 보내주면 안 되냐. 일 너무 힘들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실제. 근데 일 진짜 힘들긴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쇠 관련된 회사였었는데 막 글라인더 이런 거 하고 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 내는 거. 그런 거 했었는데 저도 간혹 가다 이제 공장 바쁘면 내려가서 하는데 밥 먹으려고 점심시간에 그거 막 한 다음에 밥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국물을 못 마셨어요. 손이 떨려갖고. 예, 저는 제 몸 자체를 알잖아요. 제 몸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억지로라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안 어울리는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물 마시려고 들었는데 이게 떨리니까 국물이 다 떨어져요. 입에 오기 전에. 마셨어요 나중에. 그 진짜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성공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운동선수든 다 떠나서 그런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기간 그러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초 그러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기말 그러면 12월 31일. 단기 그러면 올해. 전기하면 언제요? 작년.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그 HRD 앱 있죠? 그거 갖고 신호 확인하는 거랑 QR코드 찍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